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쉬었는데 그동안에 아마 이 인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직접 나와서 했거든요.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게 네. 세 번째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요. 네. 처음에 총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발표가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주로 외교 안보 라인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또 경제 분야의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외교 안보 라인을 주축을 하면서 경제 라인 네. 핵심 포스트를 지금 오늘 일종의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청와대 참모진은 후보자는 아니죠. 직접 임명이 바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게 일단 경제부총리로서 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경제부총리 후보자인데 예. 이 사람은 원래 경제관료 출신인데 아주대 총장을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하고 인데 이제 외교관 출신을 기용했다는 거죠. 그 전에 네. 최근에 군 출신이 많이 기용되는데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분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그 김상조 네. 그 후보자와 함께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뭐 한 분 한 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예.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김동연 지금 이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예. 지금 특수상고를 졸업을 해서 네. 행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난 뒤에 그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주로 예산 쪽으로 상당히 그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뭐 김동연 지금 그 내정자에 대한 발탁 자체는 또 일종의 통합의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 쓰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통합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통합 의지 중에 또 한 분이 김광두 그렇죠. 부의장도 예. 또 꼽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번 인사를 지금 간통하는 키워드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통합, 네. 개혁, 전문성, 여성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먼저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금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아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김강두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예. 이분도 2012년 박근혜 후보 때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기초했던 분이고 2007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줄푸세의 네. 공약을 또 앞장서서 했던 정형적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죠. 경제 예. 브레인이었는데 이번에 발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적 보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죠.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소개를 그러니까 했죠. 본인이 이야기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예. 보수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장하성 지금 정책실장입니다. 장하성 예. 정책실장은 2012년도에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진신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브레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죠. 강경화 지금 이 외교부 장관도 후보자. 사실은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시에 유엔 사무처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친반기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발표되신 분들은 박근혜, 반기문, 안철수 모든 사람들 그 진영을 다 통합하는 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럼 개혁 전문성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외무고시 출신 여성국장 1호다라고 해서 예. 사실 2006년에도 많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네. 국회에서 주로 국제관계 일, 외교관계 일을 보좌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여성으로서
지난번에 여성으로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특보로 임명된다 네네. 이래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통역도 담당을 예, 했던 적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유엔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아까 뭐 총장과 가까운 분이기도 하지만 네. 원래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아. 여성으로서 자기의 실력으로서 예. 자기의 특정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온 그런 예. 사람으로서 이번에 여성으로서 외교장관 발탁됐다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외교장관을 후보자가 됐다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저는 오늘 이런 의미를 부여한 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의미를까지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동안의 인사는 통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의 의미로 네. 여러 사람들을 이게 사는 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동안은 인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소위 선대위 출신이거나 네. 당 출신이거나 소위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임명되고 온 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데 그 중에 김광두 오늘 이제 경제자문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실 캠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인재 후보를 돕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돕다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캠프에 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캠프 출신이고 네. 두 사람이 이제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으로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분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연이 있다면 이제 기획예산 그 당시에 전략 기획관을 지내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 차관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까지 하면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예.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고 아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 예.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런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그 현 정부와 나름대로의 인연을 맺어왔거나 이제 나름대로 철학이 일치하거나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서 차 교수님께서 뭐 통합 개혁 전문성 네. 그리고 여성을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지금 통합은 앞서 말씀하셨고 예. 여성도 또 지금 방금 김 그렇죠. 실장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개혁과 전문성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예, 개혁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주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외쳤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주자본주의가 아마 재벌 개혁과의 상당히 그 좀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예. 우리 김 본부장 말씀대로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전 한승대 교수가 예. 지금 내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저는 상당히 이 경제 분야에서 개혁에 상당히 이 박차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지금 특보로 내정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 과거 참여정부 때 동북아 시대위원장으로 예. 상당히 그 참여정부의 그 균형 외교론에 상당히 그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문정인 때문에 외교 특보가요. 예, 외교 안보 특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조금 미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외교의 축이 예. 나름대로는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또 그 개혁성에 있어서 김강두 지금 국민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도 상당히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예.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의 그 모든 공약을 입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국 결별했던 이유는 그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가 실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감을 때문에 물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마 경제 민주화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두드러진 부분이 정의용, 강경화, 뭐 이런 김동연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 나름대로 업적을 쌓았던 분들이라는 네.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성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11시 30분에 직접 나와서 청와대 인선과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가된 정책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안보 분야 총괄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까지 오늘 이제 2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자리는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자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럼 또 추가 인선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발표함으로 인해서 네.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에 큰 수석급 이상의 예. 큰 그 골간은 거의 마련이 됐다고 보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새로 신설된 일자리 수석이라든가 예. 경제 수석 분야는
저는 뭐 이번 주 내로 예. 일주일 내로 발표하지 않겠는가. 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비서관 인사 작업이 예. 한창 그다음 수석을 보좌할 비서관 인사 작업이 지금 한창 좀 짜여지고 있는 거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일부는 좀 뭐 정무비서관이라든가 일부는 발표됐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는 비서관 인선도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전후 내로 대충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은 큰 틀에 크게 마무리되는 그런 작업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낙연 어차피 총리의 재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분야는 부득이하게 지금 후보자를 빨리 이게 경제 같은 경우는 안보와 함께 이렇게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로 여기서 내정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임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증하는데 최소 임명이 빨라야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 발표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방장관이나 통일장관에 앞서서 외교장관을 먼저 서둘러 지명한 이유는 아마 지금 6월 내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아마 지금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6월 달에 하려고 하면 사실 6월 중순까지는 지금 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임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좀 또 빨리 시간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 오늘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공석으로 남아있던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경제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장 실장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계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입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외교안보자문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에 배석하는 등 외교정책을 총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인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발탁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최근 10여 년 동안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국제기구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김 교수의 시각이 자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보좌할 특별보좌관도 임명을 했는데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두 사람을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김도훈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요. 글쎄요, 오늘 이 발표된 인선 가운데 사실 오늘 청와대 인선과 함께 당초에는 차관급 인사를 먼저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낙연 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았고 이 장관 재청권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관 정도만 좀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장관 후보자를 2명이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아마 차관도 상당히 서둘러야 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외교장관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경제 분야에서 경제사령탑이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마 절박감 때문에 두 사람을 먼저 임명했지만 나머지 장관들은 아마 시간을 갖고 하고 그 중간에 아마 차관급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이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현재 지금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해준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누가 제청했는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헌법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제청을 안 받고 하면은 그거는 절차를 그건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현재 볼 때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제청할 수는 없는 거기 네. 때문에 현재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저희 제청을 했을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할 때도 후보자 할 때도 보면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예. 제타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번 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글쎄 뭐 검증을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철저하게 검증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그 지난한 작업은 아니다. 조금 아마 남 그 예상보다는 조금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지금 그 총리 후보자가 사실 사선 의원을 거치면서 선출직 사선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의 고비를 많이 통과했다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지금 후보자가 사실은 이 지금 과거 야당에 있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 개파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금 비문 세력의 그런 입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의당하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연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하고도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선 의원과 또 이게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능력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증이 돼 있다. 그리고 좀 아마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아들의 병력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의 병력이 이 면제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다가 탄원서를 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이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일단은 아마 총리가 되고 난 뒤의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정책 검증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김 실장님께서 어떻게 저도 보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 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국적 견제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한 거로 봐서 네. 이제 근데 논란거리는 처음에는 뭐 국회의원 4번 지내고 전남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네. 논란거리는 뭐 한 4-5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아들 병역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병역 면제 논란인데 그때는 탄원서까지 썼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분위기고 네. 또 하나는 자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9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17년 늦게 땅 한 500-600평 되는 땅을 17년 늦게 늑장 신고한 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예.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이 그림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매입했다든가 네. 그림을 누가 사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몇 가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현재 낙마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에 그 여야 원내대표들하고도 만남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정치권 그 당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사청문회도 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금 국정 그 수행과 관련해서 지금 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되자마자 취임 첫날 네.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같은 그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 또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네.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 장면 자체도 상당히 많은 파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든지 예. 그리고 또 참석자들이 명패를 달지 않는다든지 네네. 그런 모습들을 테이블도 보여줬고 원형 테이블도 원형 테이블로 테이블로 손석이 하고 따로 예. 없고요. 예. 끝나고 나서 노회찬 그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들이 오갈 정도로 상당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 보여주기식 그런 그 오찬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짜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 뭐 커다란 흠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는 측면은 일종의 국정 발목 잡기 측면이 있다는 측면 그게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무난하게
아마 인사청문회 국면은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오찬 회동 자리에서 예.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탕평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당내 인사들을 골고루 좀 등용을 하면서 뭐 탕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야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개혁적 보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선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좀 만족을 할까요? 네, 야당에서는 오늘 뭐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야당이라는 게 원래 항상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는 건가요? 문제 네. 제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 오늘 인사는 일종적 긍정적 신호의 하나의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인사에 대해서 뭐 언론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평가를 많이 했지만 네.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자면 당이라든가 노무현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폭넓은 인사 기용을 하겠다는 공약이 앞으로 좀 실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오늘은 바로 그러한 모습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가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캠프라든가 이 당과 관계 없는 사람의 어떻든 그런 인사 기용의 한 모습을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에 그 청와대 가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저 탈권위 소통 행보는 네. 무슨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이 결단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또 국회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는 과반 의석이 150석에서 훨씬 모자란 12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야당도 협조해줘야 협치가 되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첫 회동이라는 점과 또 지금까지는 크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네. 틀에서 그랬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했지만 두세 가지 문제를 살짝 아까 탕평 인사 문제라든가 네. 이런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업무지시 1, 2, 3, 4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국회하고 네. 좀 상의하면서 해달라 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네. 그래서 야당도 소위 여당이 말 맞다나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손목 잡기를 해라 그랬는데 여당도 이번에는 발목 잡기는 안 하고 손목을 좀 잡으려는 그런 모습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네.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공석이 됐던 그런 주요 자리에 네.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파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일 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할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예, 와, 그때 네, 와 타성을, 소리가 네.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인사였는데 사실 네. 뭐 이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 되면 좋을까? 많은 그 네티즌들이 윤석열 그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그 실현 가능성을 뭡니까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론 고검장급에서 1선 검사장으로 앉아 직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넘버 2 자리 검찰 내에 넘버 2 자리였거든요. 검찰총장 다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윤석열 그 신임 지검장이 사실 지금 차장 검사급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몇 단계를 지금 승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파격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기수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사실 5기수 미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격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항명 사건으로 해서 조직에서 배제됐던 검사지 예.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신호탄을 분명히 쏘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 주목되는 부분 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예, 직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조금 이런데 좀 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 둔한 건 맞다. 그러나 이 지금 불법 부당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 이런 거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같은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 윤석열 그 지검장에 대한 인사 자체는 일종의 호랑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그런 만찬 자리에서 돈 예. 봉투가 오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지금 통치권자로서 네. 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그동안의 이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면은 그 주변의 평가들도 그렇고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아까 기수 파괴가 있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네. 이제 소위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이제 폭로해서 이제 소위 자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꼿꼿한 강골 검사, 소위 수사법으로 하면 칼잡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자기는 또 국회 그 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죠.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잘 할 거로 기대하고 예. 그렇게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현재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소위 검찰의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해주겠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검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성실껏 잘할 거로 보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제 후속 오늘 이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이제 윗사람의 인사가 하는 게 이제 결국에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검사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지금 역대 지금 정권이 자기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기용한다든가 과거에 자기에 반대되는 정부에서 맞섰던 사람을 기용하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정치색이 없이 네. 묵묵하게 소신껏 일하는 사람, 추가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고위직에 많이 임명함으로 인해서 정치 바람을 타는 검사가 잘못되고 예. 정치 바람을 타지 않는 일을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런 검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서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계속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뭐 기수 말씀도 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윤 지검장 윗기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리가 뭐 어떻게 물러날 될까요? 가능성이 뭐 좀 많이 예측이 되는 측면이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래는 고검장급이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일선 지검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윗선에 지금 검찰총장이나 뭐 대검차장 그리고 또 고검장 또 몇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같은 동급의 지금 그 지방 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그 앞선 기수들이라도 아마 그냥 그냥 남아 있을 그대로 가능성이 남아있고.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당수는 아마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의 요직을 거쳤던 맡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옷을 벗고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후임 인사에서 아마 또 다른 자리로 자천성 인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 아마 스스로 옷을 먼저 벗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1선지검장급으로 지금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그 동급 또는 고검장급 이런 분들은 아마 그래도 기수가 조금 조금 앞선다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아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인사 태풍이 좀 약할 수 있다. 저는 뭐 약할 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마디 예. 하자면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 중앙지검장 임명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바로 자기 현재 임시적이지만 차장 검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보다 선배 기수예요. 연수원 기수로 보면 선배 기수여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아마 불가피할 텐데 네. 저는 지금까지 검찰 문화가 후배가 어느 자리 보직을 차지하면 그보다 위에 선배들이 그렇죠. 네. 선배들이 그보다 높은 직책이 아닌 경우는 이제 다 물러나는 게 이제 관행화돼 있는데 네. 저는 앞으로는 그것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이 그러한 것들이 정년이 다른데 판사들은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특정 정치의 어떤 라인에 줄을 서는 문화가 이런 게 그런 측면이 또 기수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그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 라인으로서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특정 자리에 기용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인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수와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또 연구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오히려 정착되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수 문화라든지 뭐 상명하복이라든지 네. 이런 그 어떤 검찰 조직의 특수성이 네.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그런 딱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그 검찰 개혁이 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 뭐 이제 상명하복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조직의 특수한 문화 때문에 네. 이 일종의 이 그 권력을 잡는
그런 요직에 가게 되면 무조건 다 충성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뭐 수사기관이나 특수성 때문에 일사불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조직 내의 그런 그 언로가 막히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이 나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모든 조직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자체적인 계획이 맡겨놨지만 그것이 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셀프 계획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외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네네. 공수처는 이번 사실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가 필요한 데는 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제 강론에 있어서 가면 이 공수처를 누가 임명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이건 정치 독립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 관련해서는 결국은 저 수사권의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얼마만큼 그 권한을 나눠줄 것이냐 네.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검찰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떻게 지금 검찰이 태도를 취하냐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예.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홍석현 통일 외교 안보특보가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미국에 가서 또 특사 역할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떤 이번에 홍석현 재미 특사, 네. 그러니까 대미 특사라 그러죠.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드 문제의 논란 아닙니까? 근데 사드를 이거를 이제 관련 이미 사실상 거의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것처럼 네. 비춰졌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접점을 찾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절차상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국회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식 톤으로 하면서 뭔가 미국에서는 그래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일단 국회 비준이라든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걸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거로 이제 사드는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드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예. 않았습니까? 뭐 맥메스터 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뭐 소리를 질렀다 뭐 예, 이런 그랬는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또 이제 공화당 내 이제 그 소위 맥케인 예.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톤 다운해가는 네.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 한미 FT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한미 FTA 같은 것도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서로 조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위 대화와 함께 이번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수단을 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한미 간의 분위기가 서로 일치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드와 관련해서는 또 중국의 네. 어떤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이해찬 중국 특사가 다녀와서 네. 뭐 보고를 한 내용이 아직까지 뭐 일부 좀 전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은 그걸 좀 지켜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사드를 그럼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만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입장을 좀 더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해찬 특사가 이번에 그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이 지금 자리 문제가 네. 상당히 그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외교적 결례다. 예, 뭐 외교적 이런 결례라고 얘기인데. 했는데 예. 이 시진핑 주석이 상석이 않고 이 지금 이
이해찬 특사가 왼쪽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문화관하고 거죠. 같이 하는 예, 그런 그렇죠. 모습이었죠. 예. 사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그때도 이해찬 이 특사가 대중국 특사를 갔었어요. 네. 그때는 나란히 주석과 그때는 뭐 시진핑 주석은 아닙니다만 후진타오 주석과 나란히 앉았고 2013년도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특사로 갔던 김무성 특사도 당시 그때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하고 나란히 앉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왜 이런 지금 식으로 화면에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예. 상석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앉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저기 뭐 업무 보고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은 저렇게 어전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예.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문재인 정부를 하는 걸 좀 더 지켜보겠다.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를 그럼 국회 비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뭐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중국에 이걸 설명하고 중국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네. 문희상 특사의 어떤 그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문희상 특사도 일본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네. 특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 국민 정서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위기다. 네. 이런 그런 분위기를 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협상하자거나 파기하자고 이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러한 한국 정서,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점은 나름대로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적정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대화의 많은 부분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대화의 상당수를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한미일이 적극 같이 공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점에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든 현재 또 하나의 성과라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다가 중단됐던 셔틀 외교라고 네. 한일 정상이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갖는 그거를 앞으로 복원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든 일본과의 이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하나씩 갈등은 좀 줄여가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공감을 확대해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의 이렇게 특사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의전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 동석으로 대우를 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사강국뿐만 아니라 뭐 이후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거는 큰 틀에서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위안부 합의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은 예. 사실 정서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도 뭐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 내관이 않습니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사실 그 박근혜 정부하고 합의가 됐을 때 아베 일본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역적. 이제는 네. 되돌릴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은 모두 여기서 끝났다고 지금 일본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또 이렇게 휘말려 들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일본 내에서 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상당히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면 계속적으로 갈등만 갖고 가서는 또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지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의 여러 가지 북한이 핵 개발도 하고 지금 미사일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그 문제 때문에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투트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합의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그 지금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협조 문제는 하자. 그래서 아마 양국이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외교를 비롯해서 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도 많고요. 또 정치권이 여기서 또 얼마나 협상을 해주느냐, 도와주느냐, 네. 협치를 하느냐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네.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달 말에 이제 그 소위 인준 임명한 동의 투표가 있는데 네. 현재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아닙니까? 150석. 그래서 이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는 사실상 야당과의 첫 협치의 시험대입니다. 이번 예. 총리 임명 동의안이.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지금 사당 체제가 하면서 과반이 안 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노태우 87년 개헌 직후에 만들어진 노태우 정부 때 88년부터 사당 체제로 해서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전국을 주도했거든요. 예. 지금도 야당이 이번에 임명 동의안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진짜 여당이 아무리 뭐 정치를 뭐 탈소 권위 소통 행보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과연 야당이 협조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현재는 협조해서 그 이후의 거를 다시 보는데 이제 그리고 이어서 또 장관 후보자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한 예.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 인선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일단은 이 청문회와 임명 동의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중요한 현안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추경을 하려 그러는데 예. 일자리 공약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추경을 10조 정도 되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렇게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거는 반대한다라는 게 지금 야당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당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한 우리 추경은 협조 안 하겠다. 오히려 다른 분야를 늘리는 식의 또 자리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민간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국회에서의 현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추가 인선을 비롯해서 이번 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린 예. 대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마 최대의 관건이겠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첫 번째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것을 통해서 이 지금 총리 한 사람의 후보자 한 사람의 인준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 당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아까 지금 그 과거 노태우 정부 예. 때의 여소야대 국민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때 사당 체제였죠. 사당 체제였는데 그때 야당의 당수들이 다 강한 중심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그 당시 그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네.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이분들이 다 87년 대선에서 붙었지만 그래서 낙선을 했지만 각각 당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의 야당은 그 중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야당을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유리한 요소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더욱더 야당의 협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이 그 각 당의 내부에도 좀 아직까지 뭔가가 그렇죠. 좀 구심점이 없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대외 견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한마디 해도 되는 예. 그러니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6개월 가량 국정이 거의 준 공백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협조 안 하면 예.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협조 안 하면 야당이 진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목 잡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네. 이번 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8주기가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지난주에 5.18 예. 37주년 기념식과 함께 그런 것들도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말씀만 네, 네. 짧게 하면 네. 5월 23일 화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첫 재판이죠. 공판이기 예.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 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